우리는 실리와 명분 중에서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요? 외교 천재를 몰아내서 나라가 망할 뻔했던 치욕의 역사를 살펴보겠습니다. 조선의 왕 중에서 가장 잔인한 아이러니를 겪은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명은 옳은 판단을 했지만 쫓겨난 왕이고, 다른 한 명은 틀린 판단을 했지만 왕좌를 지킨 왕입니다. 광해군과 인조. 오늘 이야기는 이 두 사람의 선택이 어떻게 한 나라의 운명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592년 왜군 15만이 부산에 상륙합니다. 임진왜란입니다. 조선의 왕 선조는 한양을 버리고 북으로 도망칩니다. 백성들은 분노합니다. 왕이 자기 백성을 버렸으니까요. 도성을 빠져나가는 선조의 행렬 앞에 백성들이 길을 막았다는 기록이 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 혼란 속에서 선조는 한 가지 결정을 내립니다. 17살 아들 광해군을 세자로 책봉하고 조정을 둘로 나눈 겁니다. 자신은 의주로 가고 광해군에게는 분조, 즉 임시 조정을 맡깁니다. 잠깐 여기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17살입니다. 지금으로 치면 고등학교 2학년. 아버지가 나라를 버리고 도망치는 상황에서 이 소녀는 종묘사직의 신주를 들고 전쟁터로 걸어 들어갑니다. 아버지가 하지 못한 일을 아들이 떠하는 겁니다. 광해군은 그때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두려웠을 겁니다. 그런데 이 소녀는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광해군이 이끄는 분조는 평안도, 맹산과 양덕, 황해도, 곡산을 거쳐 강원도, 이천까지 이동하며 의병장들에게 사람을 보내 격려하고 상을 내렸습니다. 세자가 직접 전장 근처를 돌아다니며 관군과 의병을 독려하자 흩어졌던 민심이 다시 모이기 시작합니다. 광해군이 분조를 이끌기 전에도 의병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자라는 상징이 나타나자 의병 투쟁에 불이 붙었습니다. 곽재우, 고경명, 조원 같은 의병장들이 각지에서 일어났고 광해군의 분조는 이들을 하나의 흐름으로 묶는 구심점이 되었습니다. 왕이 도망치고 세자가 싸웠습니다. 이 한 줄이 이후 광해군의 모든 것을 설명합니다. 임진왜란 7년 동안 실질적으로 나라를 지탱한 것은 선조가 아니라 광해군이었습니다. 명나라에서조차 선조를 무시하고 광해군을 높이 평가했을 정도입니다. 전쟁이 끝났을 때 백성들 사이에서 광해군의 위신은 거의 왕에 가까웠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선조는 이 아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선조는 자신의 유일한 적자인 영창대군을 세자로 세우고 싶어 했습니다. 정무록의 기록에 따르면 광해군이 문안을 올 때마다 선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찌하여 세자 문안이라고 말하는가? 너는 임시로 세자가 된 것이니 다시는 여기에 오지 마라. 이 말을 들은 광해군은 땅에 엎드려 한낮에 이르도록 일어나지 못했고 피를 토했다고 합니다. 전쟁에서 나라를 지킨 아들에게 아버지가 한 말이 이것이었습니다. 광해군의 마음속에 이 순간이 어떤 상처로 남았을지 상상해봅니다. 목숨을 걸고 전장을 누빈 7년이 아버지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었던 겁니다. 광해군은 이 순간부터 권력이란 것의 본질을 이해했을 겁니다. 정당성은 아무도 지켜주지 않는다. 스스로 지켜야 한다는 것을. 1608년 선조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고 광해군이 마침내 왕위에 오릅니다. 34세 나이. 그의 앞에 놓인 나라는 폐허였습니다. 경복궁, 창덕궁, 창경궁, 조선의 궁궐 세 곳이 전부 불에 타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백성들은 전쟁의 상처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국고는 비어 있었습니다. 광해군은 가장 먼저 백성의 삶을 손봅니다. 대동법의 시행입니다. 이전까지 각 지방의 특산물을 현물로 바치던 공납제도를 토지 면적에 따라 쌀로 바치도록 바꾼 겁니다. 중간에서 착취하던 박납의 폐단을 줄이고 가난한 백성의 부담을 덜어주려는 것이었습니다. 즉위 직후인 1608년 경기도에서 먼저 시행되었고 이것은 이후 100여 년에 걸쳐 전국으로 확대되는 대개혁의 출발점이 됩니다. 허준에게 동의보감의 완성을 독려한 것도 광해군이었습니다. 선조 때 편찬이 시작되었지만 선조가 세상을 떠나면서 중단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광해군은 어의 허준을 보호하고 지원하여 1610년 드디어 동의보감 25건이 완성됩니다. 전쟁으로 황폐해진 나라에서 백성들이 주변의 약재로 스스로 병을 치료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궁궐 재건에도 착수합니다. 1608년 창덕궁을 가장 먼저 복구하고 이후 창경궁 중건, 인경궁과 경덕궁의 창건까지 추진합니다. 다만 이 과대한 궁궐 공사는 훗날 광해군의 약점이 됩니다. 전후 복구에 지친 백성들에게 끊임없는 토목 공사는 또 다른 고통이었으니까요. 완벽한 왕은 없습니다. 광해군에게도 분명히 실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가장 큰 업적은 내치가 아니라 외교에 있었습니다. 1616년 만주에서 누르하치가 후금을 건국합니다. 동아시아의 판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명나라는 쇠퇴하고 있었고 후금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 조선이 있었습니다. 명에게는 임진왜란 때 원군을 보내준 은혜가 있고 후금에게는 신흥 강대국으로서의 위협이 있었습니다. 조선은 두 강대국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받았습니다. 1618년 명나라가 조선에 원군을 요청합니다. 후금을 치는데 함께 나서라는 것이었습니다.
조정은 출병을 피할 수 없다고 판단합니다. 대의명 분상 명나라의 요청을 거절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광해군은 강홍립을 도원수로 임명하고 1만 3천 명의 군사를 보냅니다. 그런데 광해군은 출병하면서 한 가지 밀명을 내립니다. 형세를 보아 행동하라. 명나라가 이기고 있으면 싸우되 후금이 이기고 있으면 투항하라. 전쟁터에서 조선군의 전멸을 막으면서도 후금과의 전면 충돌을 피하려는 계산이었습니다. 1619년 3월 사르우 전투가 벌어집니다. 명나라의 사로 연합군이 후금의 누르하치에게 격파당합니다. 명군은 참패했고 조선군도 위기에 몰렸습니다. 이때 강홍립은 광해군의 밀명에 따라 후금에 투항합니다. 조선 군사의 대규모 전사를 막은 것입니다. 이 밀명을 두고 후대의 평가가 갈립니다. 비겁한 사전 투항 지시였다는 비판도 있고 냉정한 실리 외교의 결정판이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과를 봐야 합니다. 사르우 전투에서 명나라 연합군 8만이 사실상 괴멸됐습니다. 만약 광해군이 밀명을 내리지 않았다면 조선군 1만 3천 명은 전원 전사했을 겁니다. 그리고 후금은 조선을 적으로 간주했을 겁니다. 광해군은 명과 후금 어느 쪽에도 올인하지 않았습니다. 명의 요청에 출병은 하되 전멸은 피하고 후금과도 비밀리에 소통 채널을 유지했습니다. 이것이 중립 외교입니다. 두 강대국 사이에 낀 작은 나라가 살아남기 위해 선택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전략이었습니다. 광해군은 이 전략이 왜 필요한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임진왜란을 직접 겪었으니까요. 전쟁이 무엇인지, 그 전쟁이 백성에게 무엇을 남기는지 17살의 몸으로 체험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어떤 명분보다 백성이 죽지 않는 것을 우선했습니다. 하지만 이 실리 외교가 그를 몰락시킵니다. 광해군에게는 또 다른 약점이 있었습니다. 왕위를 위협하는 존재들에 대한 처리입니다. 이복형 임해군은 임진왜란 당시 백성들에게 잡혀 왜군에게 넘겨질 정도로 악명이 높았고 즉위 후 역모 혐의로 유배된 뒤 사사됩니다. 당파를 초월해 거의 모든 신하가 임해군을 죽이라고 주장했을 정도이니 이것은 어느 정도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영창대군이었습니다. 선조의 유일한 적자, 태어났을 때부터 광해군의 왕위를 위협하는 존재였습니다. 대북파 이이첨을 중심으로 영창대군 제거론이 끊임없이 제기되었고 결국 1614년 겨우 8살이던 영창대군은 강화도로 유배됩니다. 유배지에서 영창대군은 음식물도 제대로 주지 않는 학대를 받았고 구들장에 불을 지펴 증살, 즉 열로 쪄 죽이는 방식으로 살해됩니다. 기록에 따르면 그의 창자가 녹아 눌어붙어 있었다고 합니다. 8살 아이에게 저질러진 일입니다. 그리고 영창대군의 어머니 인목대비를 경운궁에 유폐시킵니다. 폐모살제, 어머니를 패하고 동생을 죽였다는 이 네 글자가 광해군의 모든 업적 위에 덮어 씌워집니다. 광해군 본인이 이 모든 일을 직접 지시했는지 아니면 대북파의 압력에 밀려 묵인한 것인지는 논쟁이 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것은 광해군을 끌어내릴 명분이 되었습니다. 1623년 3월 13일 밤 능양군 이종, 이귀, 김류, 이서, 신경진을 중심으로 한 반정군이 창덕궁으로 진격합니다. 인조반정입니다. 광해군은 이날 몸이 좋지 않았다고 합니다. 반란군이 궁궐에 난입하자 광해군은 가장 먼저 의관 안국신의 집으로 피신합니다. 왕이 도망친 곳이 의원의 집이라는 것이 그날 밤 광해군의 상태를 말해줍니다. 그는 곧 발각되어 붙잡힙니다. 조선의 왕에서 한순간에 죄인이 된 것입니다. 광해군의 부인 유씨, 아들 폐세자 이지와 며느리 박씨도 함께 폐서인되어 유배에 처해집니다. 폐세자 이지는 유배지를 탈출하려다 실패했고 이로 인해 부부가 모두 자결합니다. 유씨도 화병으로 세상을 떠납니다. 가족이 하나둘 죽어갑니다. 광해군은 이 소식을 유배지에서 들어야 했습니다. 처음 유배지는 강화도였습니다. 15년을 그곳에서 보냅니다. 15년 동안 광해군이 무슨 생각을 했는지 실록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폐위된 왕의 이야기는 실록에 실릴 수 없으니까요. 남아있는 건 야사인 연려실 기술의 조각난 기록뿐입니다. 1637년 병자호란이 끝난 뒤 광해군은 강화도에서 제주도로 이배됩니다. 배 위에는 사면에 휘장을 둘러쳐서 밖을 볼 수 없게 했습니다. 호송관들은 목적지를 알려주지 말라는 엄명을 받았습니다. 광해군이 어디로 가느냐고 물어도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배가 도착하고 누군가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 제주도에 왔습니다. 광해군은 탄식합니다. 내가 어찌 여기까지 왔느냐. 제주에서 광해군은 위리안치에 처해집니다. 가시울타리로 사방을 막고 문에는 자물쇠를 채웁니다. 소고군 30명이 교대로 감시했습니다. 밖으로 한 발짝도 나갈 수 없었습니다. 연려실 기술에 따르면 광해군을 모시던 나인이 그를 영감이라 부르며 놀리고 질책했다고 합니다. 한때 만인지상의 왕이었던 사람이
자물쇠가 채워진 가시울타리 안에서 궁녀의 조롱을 들으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광해군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처연하게 견뎠을 뿐입니다. 1641년 음력 7월 1일 광해군은 제주 유배지에서 세상을 떠납니다. 67세, 폐위된 지 19년째였습니다. 제주 목사 이시방은 시신이 부패할까 봐 조정의 허락도 받기 전에 자물쇠를 부수고 들어가 염을 해줍니다. 인조는 7일간 소찬으로 조의를 표했고 예조참의를 보내 초상을 치르게 합니다. 광해군의 유언은 어머니 공빈 김씨의 무덤 발치에 묻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죽어서라도 어머니 곁에 가고 싶었던 겁니다. 한나라를 지켰던 왕의 마지막이 이것이었습니다. 이제 인조의 이야기입니다. 1623년 반정에 성공한 능양군이 왕위에 오릅니다. 인조입니다. 반정의 명분은 뚜렷했습니다. 광해군의 폐모살제와 오랑캐인 후금의 굴종한 중립 외교를 바로잡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인조와 서인 세력은 즉위하자마자 외교 노선을 180도 뒤집습니다. 친명배금, 명나라를 가까이 하고 후금을 배척한다. 여기서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당신이 반정으로 왕이 되었습니다. 반정의 명분 중 하나가 전임 왕의 외교 노선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그 명분에 충실해야 합니다. 설령 그것이 현실적으로 위험하더라도요. 인조의 비극은 여기서 시작됩니다. 명분이 현실을 이긴 겁니다. 반정공신 33명이 정사공신으로 책봉됩니다. 이귀, 김류, 이서, 신경진, 최명길, 김자점, 이시백 같은 인물들이 새 정권의 핵심을 차지합니다. 그런데 공신들 사이에 금이 갑니다. 2등 공신에 봉해진 이괄은 자신이 1등이 아니라는데 불만을 품고 핵심 공신 김류와 갈등을 빚다가 1624년 반란을 일으킵니다. 이괄엔 아닙니다. 반정으로 세워진 왕이 반정 공신의 반란에 직면하는 아이러니. 이괄의 군사가 한양을 점령하고 인조는 공주까지 도망칩니다. 다행히 이괄의 난은 진압되지만 이 사건은 인조 정권의 본질을 드러냅니다. 스스로의 힘이 아니라 남의 힘으로 세워진 정권은 그 기반이 언제든 흔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취약한 정권이 동아시아 최강의 군사 강국과 정면 충돌합니다. 1627년 후금의 3만 기병이 압록강을 넘습니다. 정묘호란입니다. 인조는 강화도로 피신합니다. 후금은 형제의 맹약을 요구하고 조선은 이를 받아들입니다. 이것만으로도 굴욕이었지만 이 굴욕이 경고라는 것을 인조와 서인 정권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정묘호란이 끝난 뒤 조선은 무엇을 했을까요? 전쟁에서 교훈을 얻어 군사를 강화하고 외교 전략을 수정했을까요? 아닙니다. 인조와 조정은 여전히 친명배금의 기조를 유지합니다. 후금이 우리를 한번 침략했으니 다시는 오지 않을 것이라는 희망적 관측, 후금을 멸시하는 자존심, 명나라에 대한 의리라는 명분, 이 세 가지가 조선의 눈을 멀게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1636년 후금의 홍타이지가 황제에 오르고 국호를 청으로 바꿉니다. 홍타이지는 조선에 자신의 즉위를 인정하고 황제국으로 예우할 것을 요구합니다. 조선은 거부합니다. 나덕헌과 이화기 사신으로 갔으나 칭제 의례에 참여하라는 요구를 극구 거부했고 홍타이지가 보낸 국서조차 받기를 거부한 뒤 귀국길에 통원보에 내버리고 왔습니다. 명분으로는 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외교는 명분으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가 황제를 칭하고 수십만 대군을 보유한 강대국인데 그 국서를 길에 버리고 온다. 이것이 어떤 결과를 낳을지는 불을 보듯 뻔했습니다. 1636년 12월 홍타이지가 직접 10만 대군을 이끌고 심양을 출발합니다. 병자호란입니다. 선봉장 마부대의 기병은 경이적인 속도로 진격합니다. 심양을 떠난 지 불과 10여 일 만에 서울 근처에 도착합니다. 조선 정부가 청군의 침략 사실을 안 것은 선봉대가 이미 홍제원 일대를 장악한 뒤였습니다. 그날 오후 인조는 소현세자와 신하들을 거느리고 남대문을 나섭니다. 목적지는 강화도. 정묘호란 때처럼 강화도로 가서 바다를 건너 버티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청해 선봉대가 길을 막았습니다. 강화도로 가는 길이 끊긴 겁니다. 인조는 방향을 틀어 남한산성으로 향합니다. 이 순간을 생각해봅니다. 조선의 왕이 자기 수도에서 쫓겨나 어둠 속에서 산성으로 기어오릅니다. 밤늦게 남한산성에 도착한 인조와 신하들은 비밀 대책 회의를 엽니다. 결론은 남한산성은 버티기 어려우니 새벽에 강화도로 가자는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인조와 신하들은 행궁을 나와 남문으로 출발합니다. 그런데 밤사이 내린 눈이 산원덕을 얼음으로 뒤덮었습니다. 말도 사람도 미끄러집니다. 결국 강화도행을 포기합니다. 이제 남한산성은 도간에 든 쥐가 됩니다. 47일 남한산성에 갇힌 인조와 조선군이 버틴 시간입니다. 성
평안에는 군사 1만 3천 명, 양곡은 51분 정도, 그리고 혹독한 겨울 추위, 8도의 근황병을 요청하지만 오지 않습니다. 충청도 관찰사 정세균은 험천에서 패합니다. 경상 좌병사 허완과 우병사 민영은 광주 쌍령에서 전사합니다. 전라병사 김줄룡은 용인 광교산에서 한때 승리하지만 역습을 받아 무너집니다. 평안도 관찰사 홍명구는 금화에서 전사하고 도원수 김자점은 토산에서 패해 도망칩니다. 근황병이 하나도 제 역할을 못한 겁니다. 성안에서는 주전파와 주화파가 격렬하게 다툽니다. 예조판서 김상헌은 끝까지 싸워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조판서 최명길은 치욕을 견디고 나라와 백성을 지켜야 한다고 말합니다. 두 사람 모두 옳았고 두 사람 모두 비극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상황 자체가 이미 전쟁이 시작되기 전에 끝난 게임이었으니까요. 광해군의 중립 외교를 뒤집은 순간 이 결말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비보가 날아듭니다. 강화도가 함락되었습니다. 강화도에는 세자빈 강씨와 원손, 복림대군과 인평대군 등 종실이 피신해 있었습니다. 강화도가 무너지면서 이들이 모두 청군의 손에 들어갑니다. 대신 김상용은 자결합니다. 강화도 함락 소식에 남한산성의 분위기가 급변합니다. 더 이상 버틸 명분도 힘도 없습니다. 강경파였던 김상헌과 정호는 자결을 시도합니다. 인조도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1637년 1월 30일 인조는 세자와 함께 남한산성 서문을 나섭니다. 정문인 남문이 아니라 서문입니다. 청은 인조에게 용포를 벗으라고 했습니다. 인조는 쪽빛으로 염색한 옷을 입고 백마를 탑니다. 왕의 의장은 모두 제거되었습니다. 시종 50여 명만이 뒤따릅니다. 서문 안에 남은 백관들은 왕이 나가는 모습을 보며 가슴을 치고 통곡합니다. 인조가 산에서 내려오자 갑옷을 입은 청나라 군사 수백 기가 달려옵니다. 인조가 묻습니다. 이들은 뭐하는 자들인가? 도승지 이경직이 대답합니다. 이는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영접하는 자들인 듯합니다. 적군이 왕을 마중 나온 것을 영접이라고 표현해야 하는 순간입니다. 삼전도에 도착합니다. 멀리 홍타이지가 황색 천막 아래 앉아있고 갑옷과 투구 차림의 활과 칼을 찬 병사들이 방진을 치고 좌우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악기가 연주됩니다. 인조는 말에서 내려 걸어서 진 앞에 이릅니다. 북쪽을 향해 자리가 마련됩니다. 청나라 사람이 여창합니다. 인조가 3번 절하고 9번 머리를 조아립니다. 309고두레입니다. 조선의 왕이 한 번도 오랑캐라 불렀던 이들의 황제 앞에 무릎을 꿇고 이마를 땅에 대는 것입니다. 사실 이 309고두레는 청나라의 입장에서는 평범한 신하가 황제에게 바치는 예법이었습니다. 전통적인 항복 의식인 한벽 여친, 옥을 입에 물고 관을 등에 지는 그런 치욕적인 의식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조선의 입장에서는 달랐습니다. 자주적인 나라의 왕이 오랑캐로 멸시하던 이들에게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명분을 위해 전쟁을 일으킨 나라가 명분을 완전히 잃어버린 순간입니다. 실록의 기록이 이 순간의 비극을 전합니다. 항복식이 끝나고 인조가 물러나와 소파진에서 배를 타고 한강을 건너려 하는데 뱃사공은 거의 모두 죽고 빈배 2척만 남아 있었습니다. 백관들이 다투어 건너려고 왕의 옷을 잡아당기면서까지 배에 오릅니다. 왕의 위엄이 완전히 무너진 모습입니다. 그리고 가장 가슴 아픈 장면이 펼쳐집니다. 청군에게 사로잡힌 조선의 백성들이 인조가 한강을 건너는 모습을 바라봅니다. 그들이 울부짖습니다. 우리 임금이시여, 우리 임금이시여, 우리를 버리고 가십니까? 길을 따라 울며 부르짖는 자가 10,000명이었다고 실록은 기록합니다. 그 소리를 들으며 인조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밤 인정때가 되어서야 인조는 서울에 도착해 창경궁 양화당에 들어갑니다. 항복의 대가는 참혹했습니다. 소현세자와 복림대군이 인질로 심양에 끌려갑니다. 세자빈 강씨, 판서 남이웅 이하 관원 180명이 함께 떠납니다. 사막사 홍익한, 윤집, 오달제는 심양에서 처형됩니다. 이것만이 아닙니다. 수십만의 조선 백성이 포로로 끌려갑니다. 돌아오려면 속가, 몸값을 내야 했는데 보통 1인당 150냥에서 250냥, 심하면 1,500냥까지 요구됐습니다. 돌아온 여성들은 환양녀라 불리며 이혼을 당했습니다. 오랑캐에게 몸을 더럽혔다는 이유로 돌아오지 못한 것도 비극이지만 돌아온 것도 비극이었습니다. 소현세자는 심양에서 8년을 보냅니다. 인질이라는 굴욕적인 신분이었지만 그는 그 안에서 가능성을 봅니다. 청이 왕족들과 교류하고 청조정의 국제적 행사에 참여합니다. 1644년 청군이 산해관을 넘어 명을 멸하고 북경에 입성할 때 소현세자도 함께합니다. 바로 이 북경에서 소현세자는 독일인 예수회 선교사 아담샬을 만납니다. 아담샬은 소현세자에게 천문학, 지리학, 수학, 지동설, 항해법, 화포 제조법을 알려줍니다. 소현세자는 서양의 과학 문물에 눈을 뜹니다. 천주교 서적,
천문학책 지구일을 선물로 받습니다. 조선을 바꿀 수 있는 새로운 문물이었습니다. 만약 소현세자가 왕이 되었다면 조선은 18세기가 아니라 17세기의 서양 문물을 받아들였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인조는 이 아들을 경계합니다. 소현세자가 8년 만에 심양에서 돌아왔을 때 인조는 아들을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인조의 눈에 소현세자는 청나라 사람처럼 변해 있었습니다. 학문을 전폐하고 이익에만 힘쓴다고 비판합니다. 실록에 따르면 인조는 세자를 만난 자리에서 벼루를 던졌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벼루를 던진 겁니다. 소현세자가 가져온 서양 문물은 인조에게는 위협이었습니다. 자신보다 넓은 세계를 본 아들이 두려웠던 겁니다. 1645년 4월 귀국한 지 2달 만에 소현세자가 갑자기 사망합니다. 건강하던 세자가 갑작스럽게 급사한 것입니다. 독살 의혹이 끊이지 않습니다. 실록에 따르면 소현세자의 시신은 온몸이 검은색이었고 눈, 코, 귀, 입 등 7구멍에서 피가 나왔다고 합니다. 인조는 세자의 죽음에 책임이 있는 의관 이영익의 처벌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더 참혹한 일이 이어집니다. 인조는 소현세자의 아들을 후계자로 세우지 않습니다. 대신 둘째 아들 복림대군을 세자로 책봉합니다. 소현세자의 아내 강비는 영모 혐의를 씌워 사사합니다. 소현세자의 두 어린 아들은 제주도로 유배되고 유배지에서 사망합니다. 여기서 역사의 잔혹한 대칭이 나타납니다. 광해군은 폐모살제의 죄목으로 쫓겨났습니다. 인조는 광해군의 폐모살제를 바로잡겠다며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인조가 한 일이 뭡니까? 며느리를 죽이고 손자들을 죽입니다. 폐모살제를 비판한 사람이 자기 가족에게 같은 일을 한 겁니다. 이제 두 왕의 선택을 나란히 놓아보겠습니다. 광해군은 실리를 택했습니다. 명과 후금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며 전쟁을 피하려 했습니다. 그가 중립 외교를 유지하는 동안 조선에는 전쟁이 없었습니다. 사르후 전투에서 밀명으로 조선군의 전멸을 막았고 후금과의 비밀 채널을 유지하며 직접적인 충돌을 피했습니다. 광해군의 15년 재위 기간 동안 외세의 침략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인조는 명분을 택했습니다. 친명배금의 기치를 내세우며 후금을 적으로 돌렸습니다. 그 결과 재위 4년 만에 정묘호란, 재위 14년 만에 병자호란 두 번의 전쟁을 자초합니다. 삼전도에서 무릎을 꿇고 아들을 인질로 보내고 수십만 백성이 끌려갑니다. 옳았던 자가 쫓겨나고 틀렸던 자가 왕좌를 지켰습니다. 물론 이렇게 단순화할 수만은 없습니다. 광해군에게도 분명한 과오가 있었습니다. 폐모살제는 유교 국가인 조선에서 결코 용납될 수 없는 행위였고 과도한 궁궐공사는 백성에게 고통을 안겼습니다. 대북파 이이첨의 전횡을 제어하지 못한 것도 광해군의 한계입니다. 인조에게도 변명의 여지는 있습니다. 반정으로 세워진 왕은 반정의 명분에 묶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광해군의 외교 노선을 계승하면 반정의 명분 자체가 무너집니다. 117명에 달하는 반정 공신들의 기대와 압력 속에서 외교 노선을 수정하는 것은 자기 존재 기반을 허무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결과로 평가됩니다. 광해군이 쫓겨난 뒤 조선은 두 번의 전쟁을 겪었습니다. 수십만 백성이 죽거나 끌려갔습니다. 왕은 무릎을 꿇었고 왕세자는 8년간 인질로 살다 의문이 죽음을 맞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광해군의 중립 외교를 뒤집은 대가입니다. 현대의 관점으로 옮겨보겠습니다. 국제 정치에서 실리와 명분이 충돌할 때 지도자는 무엇을 선택해야 합니까?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강대국의 국서를 길에 버리고 올 수 있습니까? 도덕적으로는 통쾌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선택의 결과를 백성이, 국민이 감당해야 한다면 그것은 정의로운 선택이 아닙니다. 광해군은 이것을 알았습니다. 17살의 전쟁터를 누비며 전쟁이 무엇인지를 몸으로 체험한 사람이니까요. 인조는 이것을 몰랐습니다. 반정의 명분에 갇혀 현실을 보지 못한 사람이니까요. 결국 이 이야기는 두 가지 질문으로 귀결됩니다. 리더는 옳은 판단을 했는데 조직에서 쫓겨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틀린 판단을 한 리더가 끝까지 자리를 지킬 수도 있습니다. 역사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누가 왕이었느냐가 아니라 그 왕의 선택이 얼마나 많은 사람의 삶을 바꾸었느냐입니다. 한 사람은 제주도의 가시울타리 안에서 자물쇠가 채워진 문 뒤에서 죽었습니다. 다른 한 사람은 왕좌에 앉아 있었지만 삼전도에서 이마를 땅에 찍은 그 순간부터 이미 왕이 아니었습니다. 옳았던 자가 쫓겨나고 틀렸던 자가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를 치른 것은 두 왕 어느 쪽도 아닌 조선의 백성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